오늘은 우리 고대사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이 되었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단재 신철 선생의 독사실론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역사를 쓰는 이는 모름지기 그 나라의 주인 되는 민족을 선명히 나타내어 그를 주체로 삼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바로 민족이라는 것이죠. 지금 교과서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사를 보면요, 고등학교 한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나오고요. 당군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기원전 4세기로 1600년이 이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칭하며 중국의 연과 겨룰 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라고 나오고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왕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고조선이 왕이 되었다. 그 다음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만 정권이죠. 위만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을 했는데 이때 이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돼서 세력이 확장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강력한 왕이 나왔다고 하고는 사실은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모순적인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만 정권도 한무제가 이제 공격을 해서 위만 정권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은 낭랑현도 등 9년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 9년도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창고구시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로 보면은 식민의 역사인데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화사관이 과연 우리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사실은 어떻게 왜곡을 해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당군조선을 기록한 역사서로 제일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뭘까요? 앞에 나온 것처럼 삼국유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본인데요. 이 내용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위서와 고기를 인용을 해서 위서를 먼저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 2000년 전에 당군왕건께서 도읍을 아사다를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셨다. 그 위서는 위나라 때 만들어진 쓴 그런 위서로 알고 있는데요. 이 2000년 전이라는 것은 고구려 때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고구려 때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 옛 기록인데요. 고기에 보면 이제 환국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 다음에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니 신시라 도읍, 이제 이 신시는 도읍입니다. 도읍.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당군 안감께서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왜 옮기냐면 기자가 오니까 이제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백악산 아사달을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1908세를 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환국, 신시, 배달. 신시는 도읍지고요. 배달이 이제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신시, 배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6년 뒤에 이승유가 이제 제왕운기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써서 그 왕에게 이제 바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라고 해서 당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당군도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원래는 아까는 삼국유사에는 190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208년으로 거의 반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기죠. 여기서는 단기 1028년이 지나고 164년에 공백기 후에 기자가 와서 기자를 이제 주무왕이 봉해했기 때문에 기자가 다시 이제 기자조선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왕기 같은 경우에는 전후조선이라고 해서 전조선은 단군이 다스리고 후조선은 기재가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역사 관련 사료가 응제시라는 겁니다. 이 응제시는 누가 썼을까요? 권근이 썼습니다. 권근이. 근데 권근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쓴 게 아니고 그 사대주의적인 그런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왕기처럼 전설을 듣자니 아득한 옛날 단군이 나무 밑에 내리었다네 임금되어 동쪽 나라 다스렸는데 한 다음에 1000년이 넘었답니다. 그 뒷날 기자에 대해 와서도 함께 조선이라 이름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의 어투를 보면요, 대국을 섬겨 충성을 다했답니다. 국호를 내려주신 황제의 은총. 그러니까 조선과 화령을 놓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는데요. 조선을 이제 낙점을 하죠. 근데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이렇게 황제에게 올릴 때도 단군조선이 아니고 기자조선이에요. 기자조선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려주신 황제의 은총이라고 하고, 상국유사 제왕기를 거쳐서 응제시를 이제 쓰고 나서 이 권근이 태종의 명에 의해서 동국사략이라는 것을 이제 집필을 합니다. 누구랑 같이 하냐면 권근, 하륜, 이첨이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이 주도가 돼서 하는데요. 이 이첨은 삼조선설, 그러니까 단군, 기자, 위만, 이 삼조선설을 어떻게 보면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국사략이 보시면은 단군, 기자, 위만의 삼조선설을 설정했고, 또 사만에 대한 서술은 마한을 기자의 후예로. 이 마한이 왜 기자의 후예가 되냐면 마한 그 위만이 이제 정권을 찬탈을 할 때 당시에 우리가 보는 이제 번조선이죠. 당시에 그 준왕이 피하잖아요. 피해서 마한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잠시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한 땅의 주인이 기자의 후예다. 그러니까 준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자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진안이죠. 진안을 단군의 진안이 아니고 진나라의 유망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죠. 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원래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진안의 유민이다라고 나오는데 그 진안을 진나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변한 가야죠. 가야를 출자불명으로 서술을 합니다. 굉장히 사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라의 왕호가 비야, 천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다 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왕, 태후, 태자 등의 그 칭호도, 황제국의 칭호도 제후의 명분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바꿉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고대의 제천 행사, 뭐 불교 행사 이런 것들을 다 이단 문화로 이제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제후의 명분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이제 일일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대모하로 이렇게 역사서를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그 기자조선이 이제 정설이 되고 우리가 제국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 동국사략을 쓴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이 신지비사를 불태우게 됩니다. 신지비사 아시죠? 서유사인데요. 이 어느 날 이제 그 사관에게 명해서 충주 사고에 있는 서적을 바치게 하는데 거기에 신비집이라는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비집이 바로 신지비사입니다. 그래서 신비집은 펴보지 못하게 하고 봉에서 올려라. 그래서 임금이 그 책을 보고 괴탄하고 불경하다 해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실은 신지비사가 불사라지게 되는데요. 신지비사를 이게 분수하는 사건의 과정이에요. 이게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사략 편찬을 하고 신지비사를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종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설을 수설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민간에 가지고 있던 각 이 사처에 갖고 있던 모든 역사서를 다 바치게 합니다. 자,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서 이제 예종 때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다 수설을 한 다음에 뭘 했을까요? 동국통감을 편찬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편수회가 했던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펴낸 국사 이외의 다른 역사를 이제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통감을 보면은
기자조선,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국통을 주류로 정립을 하고요. 사림의 역사 의식이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강상의 명분이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강상의 명분이 뭐냐면 주나라 때의 봉건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경과 대부와 사와 서인이 있어서 이 오복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천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봉건제도라는 건 천자가 있으면 천자의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제후를 줘서 봉토를 이렇게 토지를 줘서 거기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 주무왕이 기자를 책봉을 해서 기자조선을 이렇게 다스리게 한 것처럼 조선도 명태조로부터 이 책봉을 받아서 이제 제후국으로서 이제 확고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후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천제를 지내지를 못해요. 오직 강산에만 이렇게 제를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기후제를 지내려고 해도 천자국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상제님께 이렇게 천제를 지낼 수가 있는데 이 제후국은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상조실록 보면은 세조 때도 그렇고 태일신이라고 해서 도교 그 당시에 이제 도교죠. 태일신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태울천 사원군님이죠. 태일신에게 따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법을 모색을 해서 태일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식으로 편법으로 기후제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사대주의는 이렇게 당군, 기자, 위만 그리고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왜곡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식민사관의 역사 왜곡 과정입니다. 자, 일본의 조선사 연구는 에도 시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에도 시대. 에도 막부라고 들어보셨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때부터 연구를 하는데요. 17세기입니다. 동국통감, 아까 문제의 그 동국통감을 일본에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야시 라잔이라고 해서 주작의 그 1인자인데요, 일본에. 그 사람이 삼남인 하야시 가오라는 사람이 이 책을 편찬을 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당군은 스사노우의 아들이다. 자, 메이지 시대로 들어오면은 스사노우는 신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뒤에는요, 히라토리, 아까 얘기한 히라토리가 당군구를 쓰고 이제부터 이제 당군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당군은 고구려인이 만든 전설이다. 이마니시류는 당군서라는 고려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당군을 부정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는 다시 이제 하야시 다이스케입니다. 이 사람은 당군은 불교도가 만든 전설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1910년에 강제 병탄이 되자마자 불온서적을 다 금지를 시킵니다.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51종 20만 권을 압수하고 소각을 합니다. 이 51종 20만 권이면 한 종당 4,000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조선총독부 관보에 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이 수거가 되고 압수가 됐을 겁니다. 1916년부터는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강제로 사서 수집과 편찬 작업을 합니다. 이때 나다니엘 페퍼의 그 미국 기자의 그 증언을 보면은 국사책을 갖고만 역사책을 갖고만 있어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숨기죠. 더 숨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구입을 하든가 이렇게 대여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스시마 도주로부터 3,576권의 책을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압수하고 소각하고 은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조선서 35권이 나오는데요. 사료가 여기에 이제 그 수고한 사료가 4,950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사료를 수집을 해서 조선서 35권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선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사료비판이라고 해서 이 실정사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다 불신을 합니다. 조선사료, 중국사료, 일본사료를 쓰는데 조선사료에서는 상고사만, 그러니까 마한으로부터 조선 역사가 시작됐다고 쓰고, 중국사료는 이제 기자조선을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사료는 스사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화적인데 일본사료는 다 존중을 해요. 사료비판을 안 하고. 그래서 조선사의 시공간을 다 축소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반도사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역사의 시작이 도대체 언제부터냐? 마한.
그러니까 소국이 70여 개가 있는 마한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신라로 이어지면서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조선마저도 이제 다 삭제를 합니다. 자, 광복 후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병도라든지 이분이 조선사편수에 이제 참여를 했고 해방이 된 다음에 진단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문교부 장관, 학술원장까지 하고 80년대 이제 쉽게 얘기하면 50대죠. 50대. 50대 이렇게 훈장을 받습니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신석호 씨 같은 경우는 이병도 씨의 제자인데 뭐 마찬가지로 이분도 주로 이제 이병도 씨는 대학교 쪽을 장악을 한 거고요. 서울대 국사학과를 이제 창설을 했고요. 신석호 씨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주로 이제 그 교육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병도의 설은 이미 극복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류에서, 주류사학자들이. 근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그 우리 사료들을 원문을 한국, 중국 사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주가 달려 있어요. 각 주가. 각 주에 달려 있는 그 인용처 그게 누구냐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한국사기 등을 포함해서 이병도 씨의 설이 각 주에 달려 있는 게 980개고요. 이게 숫자가 이제 실감이 안 나시죠? 윤내은 교수님의 인용처는 54개입니다. 10%도 안 되죠. 이병도 선생이 다 해놨는데 뭐 기술적인 연구는 다 해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자, 이제 뿌리 역사를 다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첫날은 물론 환국으로부터 환웅천왕께서 동방으로 개척을 오셔서 처음 여신 나라가 신시배달입니다. 자, 증산도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의무탁하니 불갑을 문자 개어인이니라. 조선국 상계신 환인, 중계신 환웅, 하계신 당군이 몸부쳐 의탁할 곳이 없나니 환부 역주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환인, 환웅, 당군의 우리 삼성조의 역사가 삭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불갑을 글로서 상제님께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자, 상경사 고조선조가 신시 개천경인데요.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국으로부터 환웅께서 오셔서 신단수 아래 내려오셨는데 신시를 여시고 환웅천왕이라 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하운기에서는 환웅이 없고 당군께서 처음 나라를 여셨다라고 이렇게 바꿨고요. 음제시도 마찬가지로 당군이 나무 밑에 내렸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동국통감도 단목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바꾸고요. 응제시주는 뭐냐면 권근의 손자가 이 응제시를 책으로 엮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엮은 다음에 증주라고 해서 줄을 달았어요. 줄을 달았는데 거기에는 상경유사의 고조선조의 내용을 일부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자, 이 신시 배달에 해당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바로 이제 홍산문화입니다. 이 홍산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중국에선 요하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요하 문명은 이 나나에서 지금의 요하까지 이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총 8가지의 그런 문화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부하나 사해 문화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소화서 문화가 이제 가장 오래된 문화인데요. 약 9,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흥룡화, 조보구, 홍산, 소화연, 하가점, 하층, 상층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대가 내려갑니다. 이 시대 구분을 우리 중국의 문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시대에 맞는 문헌 기록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상국유사 고조선조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환단곡이 있지만 상국유사 고조선조를 통해서 봐도 환국과 신시배달과 당군조선에 해당하는 그런 이 문화 시간대입니다. 이 문화별로 간략하게 특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오래된 소화서 문화에서 나온 이 석인상인데요. 잘 보시면은
살짝 웃고 있죠. 마치 서산 마애불처럼 살짝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인상이 조각한 걸 보세요. 9,000년 전에, 그때는 금속도 안 썼잖아요. 청동기도 없었고. 근데 그걸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석인상을 만들었고, 현대 조각가가 봐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죠? 이게 바로 관입니다. 관. 네. 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문화가 이제 홍령화 문화인데요. 홍령화 문화는 갑자기 사실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입니다. 집터. 집단 거주지가 나왔는데 175채의 집이 10채 단위, 10채 단위로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해자처럼 이제 짐승이나 뭐 어떤 외부의 그런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도랑을 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옥기가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계획도시처럼 만든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이 수준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온돌이 나왔어요. 초기 온돌. 그래서 온돌의 초기, 그 불을 떼고 구들장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덮이잖아요. 근데 이 온돌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예요. 근데 온돌 문화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가마입니다. 가마. 그래서 이 온돌과 가마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석기 시대 때의 어떤 생활 도구는 다 토기였잖아요. 그죠? 저장을 하고 음식물을. 근데 이 토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불과 연관이 있어요. 흙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는 불을 다루는 기술이 문명 발전의 척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문화가 이제 조보구 문화입니다. 조보구 문화는 농업과 수렵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 도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이 봉영토기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많이 보셨죠? 잔입니다, 잔. 근데 머리에 벼슬이죠, 벼슬. 이게 닭이 아니고 봉황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닭의 벼슬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크게 그렸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채도라고 해서 이제 색칠을 한 그런 무늬를 이렇게 새긴 그거를 채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슴하고 여기 안 나오지만 멧돼지도 있거든요. 사슴 뿔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웹뿔이고. 근데 이 법기대 교수님은 이 웹뿔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상투문화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세요. 한번 디자인한 감각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6,400년 전인데 지금 디자인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옥누에입니다. 이거 홍사문화에서 나온 옥누에인데요. 누에를 길렀다는 것은 당시에 비단, 양잠을 했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오왕기 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린 모습이고 또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이거거든요. 하가점 하층문화,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시대인데요. 신발골입니다. 신발골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께서 양화점을 하셔가지고 전 어릴 때 이 신발골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이걸 돌로 깎았어요. 돌로. 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만들고 있는 신발골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2000년 전 신발골, 나무로 만든. 근데 어느 게 모르겠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시 그런 문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우화령 유적인데요. 원형 제단과 방형 적석촌이 나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 우화령 유적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홍산 문화를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제1호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제 문화의 원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문명의 시작을 예제, 그러니까 그 우리 예할 때 예고, 그 다음에 제는 제도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예제 문화의 원형이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첫 원류, 시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땅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원래는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토템이죠, 토템. 인류에게 종교가 처음 생겼다라고 하면 보통 토템을 얘기하잖아요. 토템은 뭐냐면은 인간이 아니고요. 짐승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령하게. 근데 이 천원 지방, 하늘과 땅에게 제사를 지내면서부터는 천신과 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문화 시대를 완전히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토템에서 이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 문화가 바뀌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강력한 사상, 종교를 토대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통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라는 것도. 그러니까 토템에서 이것으로 바뀌는 게 어떤 시대를 완전히 구분짓고 문명 시대로 들어선 그 첫 단추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여신묘 가상도인데요. 이거는 여신묘에 갔을 때 찍은 겁니다. 가상으로 그린 걸. 보시면은 중요한 게 눈에 이렇게 푸른 옥을 박았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바로 여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보면은 위에는 지금 없는데 관을 쓴 거로 보인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신묘는 보이시는 것처럼 한자 7자 모양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원십자 모양인데 이 지금 빨간색 원 여기서 바로 이 여신의 그 얼굴 소조가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신상은 총 7기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 우리 사람 크기 한 3배 정도 되는 여신상을 모시고, 그리고 사방에 인체 크기를 모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2배 정도 되는 여신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곰 턱뼈하고 곰 발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는 양쪽에 마치 사자처럼, 지키는 사자처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신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하는 모습이죠. 원래 여신상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22,000년 전에 나온 최초의 조각상은 굉장히 가슴도 풍만하고 임신한 모습이고 막 이런 여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산치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임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생육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뭐 그리스 여신상은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이 홍산의 여신상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수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공유사의 고조선조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삼성기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불견 일강백일이면 변득 인형이라, 그러니까 참된 사람의 모습이 되려면 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수행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환웅천왕께서.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웅족이 37일, 그러니까 21일 만에 광명인 인간이 되는 첫 단계를 이렇게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광명인간을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신상도 마찬가지예요. 남신상도 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총 7개의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위에도 뚫어놨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막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총 7개의 구멍을 다 직접 뚫어놨습니다. 배꼽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보이죠, 그죠? 정확하게 원으로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주문을 읽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 또는 삼성기에 나오는 그 내용과 완전히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템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수행을 통해서 문명인이 되는, 진정한 그런 천지와 소통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홍산문화는. 실제로 우화량, 아까 그 천원 지방이 있는 그 우화량 이 지점에 이게 이제 그 전체 그 지축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원단이 그 천원, 그러니까 천단이 총 이렇게 3개의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형으로 보이지 않게 돌로 쭉 쌓아놨어요. 그래서 천원과 지방, 하늘과 땅을 이렇게 표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는 7개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총 22개 정도의 그 무덤이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그냥 생각할 때는 천당과 그 총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묻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성한 곳에.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사장이든 뭐든 죽었을 때 여기에 묻힌다는 것은 뭐냐면 천지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천지와 하나 된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동산치, 같은 홍산문화 말기에 나온 그 타평 질그릇인데요. 잘 보시면 천지인을 상징을 다 해놨습니다. 원방각을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 원엔 3개의 주름이 있고 가운데 사람을 뜻하는 각이 있죠. 각. 맨 밑에는 땅을 뜻하는 방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천원지방의 근원이 바로 홍산문화고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천원지방이 우리 단군 왕검 때 그 참성단도 마찬가지로 천원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상방하원 지천택계를 향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원래 천원지방이니까 하늘이 높고 땅이 밑에 있으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반대로 해놨을까요? 합의를 뜻하는 거예요. 합의.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것, 소통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원방각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 비교한 이걸 논문으로 쓴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와 태계 이항의 천명도가 60년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린 인체 비례도가 원방각을 표시한 거예요, 다. 하늘과 땅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조화,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천명도도 마찬가지로 천원지방과 인간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천명도는 심성을 표시했습니다. 그 사람으로. 자, 요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인간은 자신 안에 하늘과 땅 그리고 온갖 피조물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완전히 동양사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건축을 할 때도 이 원방각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정말 열심히 찾은 사람이에요. 효고에 있는 고시 키즈카 고분에 보면은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여요. 1번이라고 해서 이 천원, 그 원형 재단 맨 위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방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2번, 그러니까 방형에서 들어갈 때 보면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보여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착시 효과를 노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원단에 올라간 피장자, 이렇게 묻힌 사람이거나 제사장의 시점에서 보면은 천원지방이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강경제도 마찬가지로 천일이 마한이고 지일이 번한이지만 실제로 대당군이 계신 곳은 바로 진안, 그러니까 태일의 자리에 있던 거예요. 인간이 천지를 대신해서 천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태일이고 대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산 문화와 우리 한민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실은 우리 민족, 우리 문화의 원류죠, 홍산 문화가. 근데 보시면은 홍산 돌 덧널 무덤과 최근에 그 춘천에서 나온 중도의 돌 덧널 무덤이 거의 똑같죠. 근데 이 중도의 돌 덧널 무덤은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 왜 그러면 여기서 귀고리가 나왔는데 그게 고구려 양식입니다, 6세기에.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를 이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옥고가 나왔죠. 그 상투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근데 이게 옥고가 조부구 때부터 이미 나와요. 그 상투의 그 원형이.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상투를 틀었잖아요. 불교의 불상도 보면 틀은 것 같고 중국 사람들도 옛날 그림 보니까 다 튼 것 같던데요. 한민족은 쪽상투라고 해서요. 이게 달라요. 사실은 이게 길쭉하고. 그래서 이것은 한민족의 상투가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가점 하청문화인데요. 여기는 조금씩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동 지역의 지형도입니다. 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우리 단군조선의 삼경이죠. 삼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읍을 천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송화강, 배악산, 장단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엄성, 백화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상주의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왼쪽에 서주시대였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낙양, 지금의 낙양 있죠, 낙양. 그쪽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단군조선과 쉽게 얘기하면 하상주와의 구분점이 뭐냐면 갈석산이에요, 갈석산. 물론 이 번안은 이쪽 산동성까지도 다 영향력을 미쳤지만 세력범위였지만은 그 진나라 때부터 이 사실은 장성을 쌓고 그 동이 문화와 이쪽 서화 문화를 가른 기준이 바로 갈석산인데요. 왜 이렇게 돼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요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태양산맥입니다. 그래서 태양산맥 왼쪽이 바로 산서성이고요. 서쪽에 있다 해서. 그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산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산맥이 왼쪽으로 간 게 이제 바로 그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끝에 갈석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을 기준으로 해서, 큰 산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겁니다, 사실은. 자, 요게 이제 윤곽성 하가점 하층문화의 이제 산성인데요. 이쪽이 외성이고 이쪽이 내성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몇만 평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수천 명, 최소 수천 명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런 성이 그 홍산문화에서만, 하가점 하층문화의 시대에는 3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300개. 그러니까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성에 한 3,000명씩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많죠. 예. 자, 이도정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골목이에요. 골목. 여기다 골목이라고 써놨어요, 표지판에.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아이들끼리 놀고 막 하는 곳이에요. 철수야 밥 먹어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방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창고 같은 곳이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가점 하층문화는 대표 유물이 뭐냐면 비파형 동검하고 이 삼조끼입니다. 삼조끼. 그리고 토기를 볼 때 이 형태도 중요하지만 무늬도 중요해요. 어떤 무늬를 그려놨는가. 근데 보면은 소용돌이처럼, 고리처럼 이렇게 이걸 이제 구운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구름이 일어나는 형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이건 홍산문화에서도 옥기에도 보입니다. 홍산문화 옥기 보면 이게 그 정경희 교수님은 원십자 문양이다 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이게 뭔지는 잘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보입니다. 우리 안각화에도 보이고 계속. 이게 뭘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삼조끼도 이건 시루인데요, 시루. 보면은 위에서 물을 붓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천제를 올릴 때 그 음식을 익힐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위에서 물을 붓게 되면 여기 안에가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 사이로 해서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은 이 증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불을 떼고 위에는 물을 내리고, 이게 아까 천원지방하고 비슷하죠, 그죠? 상방하원하고. 그리고 삼족 정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발솥이나 세발시루가 천자를 상징하고 어떤 왕권을 상징을 하는데, 세 개의 왕권, 세 개의 권력, 세 곳의 땅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상징을 해요. 이 삼족기 자체가 그래요. 여기 보시면 세발솥이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바로 도철문이에요. 도철문, 도깨비 문양. 이 상나라 때 이미 보이거든요. 이 도철문이. 홍산문화에도 보이고요. 하가점 하층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도철문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도깨비 문양을. 다시 한번 기자조선 왜곡 과정을 조금 스피디하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중화사대주의가 기자조선을 이제 조작을 하면서부터 이 BC 1122년부터 194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의 역사가 이제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이 같은 분은 기자께서 우리 천안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길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실기를 쓰면서. 한서 지리지 이 대목 때문인데요. 기자가 조선에 와서 예의와 농사와 양장과 배짜기와 벙금 8조를 행하게 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홍산문화 때 이미 우리는 직조를 했습니다, 다. 예. 자, 홍봉구지를 또 줬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런데 정작 서경에는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께서 진노해서 곤에게 홍봉구지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기자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제는 누굽니까? 당군 천재를 뜻하죠. 당군. 이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4천년 전에. 이때 이제 부르테자께서 당시에 이제 사공우와 제후들을 다 불러서 이 도산 해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천부 왕인가 신친가 황구종을 주고, 그 다음에 금관옥첩을 전해서 이 치수를 하게 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하고 인륜을 세우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홍봉구주인데요. 거꾸로죠, 거꾸로.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5월 춘추에 보면은 꿈에 이제 우가 홍범구지를 어디서 받았느냐? 우가 꿈에 현희의 창수사자에게 받았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희는 뭐냐면 북방 현이니까 현무니까 북방에 창수는 뭐냐면 발해예요. 발해. 발해를 가보시면 파란 바다예요. 창수라고 창해라고 불렀어요. 옛날부터. 자, 이 기저선이 이제 모순점이 뭐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자의 동래, 그러니까 조선으로 왔다라는 것은 다 기원전 3세기 이후에 쓰여진 사서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만약에 왔다면 은나라 왕족이었기 때문에 각골문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각골문이 안 보여요. 우리 동해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잠부론에 보면은 기준, 그러니까 기자의 후예라고 하는 기준도 한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하상주의 강역은 1,000리가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은주가 항하를 중심으로 해서 중류에 있는 게 하, 그 상류에 있는, 하류에 있는 게 상, 상류에 있는 게 이제 주나라인데요. 이 기자가 동래, 동쪽으로 간 게 바로 서화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있는. 여기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서화에 있으면서 당군세기를 보면은 인사를 사절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역사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제왕국에 보시면은 이 기자조선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1000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상국유사도 마찬가지로 1908년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표시하는 위만조선까지는 23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공백기를 찾으려면 일단은 신지비사를 알아야 됩니다. 신지비사는 고려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경제도를 뜻해요. 단군조선이 3경을 둬서 세수로 나눠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 신지가 누구냐면 신지발리죠. 달물당군 때 서유사를 지은 분은.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 신지가 당군 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 판, 저울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 저울대 역할을 하는 게 대당군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삼한강경제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조선삼국사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신채 선생이 삼경으로 나눠서 원래는 삼한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 삼한이 삼조선으로 분립이 되면서부터 중국 사서에 조선이란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사서는 이 조선의 역사를 기술을 할 때 계통을 다 이렇게 서술을 한 게 아니고 삼조선, 삼한 이걸 서술한 게 아니고 중국과 접해 있는 곳의 역사만을 서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사서에서 말하는 조선은 아까 보신 것처럼 낭랑조선이다, 뭐 진번조선이다 하는 조선은 이쪽이에요. 번조선 쪽. 자, 그래서 이런 삼한강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단군조선 관련 사서들을 보면은 상국유사든 제왕기든 단기구사든 규원사든 기자조선을 인식을 하고 기자조선을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단군조선사가 다 왜곡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진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과서에 진이라고 해서 남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이. 진국이 도대체 뭔가요? 답을 잘 못하죠, 선생님들도. 자, 위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만 조선 때 그러니까 정승이었던 역계경이 우고에게, 그 당시에 왕이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고에게 간을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남쪽이 아니고요.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 동쪽에 진국이 있던 거죠. 한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위만이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려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후한서입니다. 삼한은 모두 옛 진국이다. 삼한이 다 진국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국이 뭐냐? 태백일사를 보면은 단군 관경이 바로 진국이고 역사에서 일컫는 단군조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국은 삼한강경제로 나뉘어 다스리는 단군조선을 뜻하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진한
진조선을 이렇게 뜻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종사님께서 역사의 숨통이라고 하는 이 부여사입니다. 자, 뭐 한국 배달은 제가 이렇게 안 썼습니다. 단곤조선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이 나오고 한사군이 나오고 뭐 마한으로 돼서 부여가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어요. 1908년도로 한다고 해도. 근데 이 부여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한사군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삼국유사에 이 글귀 때문입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서의 선제 신작 3년 임술, 그러니까 기원전 59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해모수가 대요의주, 의주가 뭐냐면 의미로산이 있는 곳을 의주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북부회를 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하나 교수입니다. 이 전북대 교수님 이 논문에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여는 진이 전국을 통일하기 이전,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이전에 건국됐다. 동쪽의 숙신을 복속시킬 정도로 국력도 강했다. 실제로 중국 사서에 보면은 부여는 선제 이후로 패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근데 부여가 누구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지도에도 고조선 위에 이미 부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양미 이제 그 박사과정 지금 이제 연구원인데 이분도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나라 선제 신작 3년 임술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한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누군가 첨가를 했다. 실제로 북부여가 건국된 것은 기원전 239년이다. 그래서 북부여를 찾는 겁니다. 고구려 이전에 북부여가 있었다. 그래서 239년을 더하면 약 900년의 역사죠. 이것을 한단고기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17세손, 광개토대왕비에 있는, 그리고 고구려 900년설, 이것을 합치면 668년에 고구려가 이제 망했기 때문에 기원전 239년에 북부여가 건국이 되고 대부여가 232년에 망하고 북부여가 이제 계승을 하잖아요. 예. 더하면 정확하게 90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게 바로 대부여인데요. 단곤조선, 물론 대부여까지 3조선 체제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때도 단곤조선으로 봐서 2096년인데요. 이 대부의 역사를 찾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기에 보면은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연나라 아시죠? 연나라. 예, 연나라 왜 징계가 고조선 땅 2000리를 빼앗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연나라와 접해 있는 곳이 북쪽은 오환부여고 동쪽은 예맥조선이다 이렇게 나와요. 헷갈리죠?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 좀 다르잖아요. 부여는 나중에 나온 걸로 배웠죠. 근데 조선과 부여가 동시대에 존재를 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래서 이때의 부여는 제가 볼 때는 대부여예요. 근데 왜 앞에 오한이 붙었냐?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이쪽 우리 단군조선을 칭할 때 막 호칭을 바꿨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자치통감에 보면은 부여는 처음에 녹산에 자리 잡았다. 녹산이 어디입니까? 녹산이 단군조선 두 번째 도읍을 옮긴 백악산 아사달이에요. 백악산 아사달.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자치통감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삼국유사 기록에도 처음 수서를 정한 곳이 의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의주. 근데 여기에서는 녹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기록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알았지? 어떻게 이쪽이 알았지? 기록을 해놨을까? 이걸 보고 아마 이상용 선생이나 신철 선생이 쓴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여튼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서대전을 보면은 주무왕이 상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를 건국을 할 때 해동의 모든 이가 부여에 속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여가 사실은 당시에 이 상서대전에 쓰여진 게 이제 복생 때인데요. 진나라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이 끝나고 진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인데 그때 이 부여는 북부여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북부여.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북부여가 먼저 건국이 됐어요. BC 기원전 239년에 먼저 건국이 되고 위만 정권, 그러니까 위만 정권이 생겼을 때는 기원전 194년이기 때문에 이미 단군조선의 국통은 북부여로 계승이 된 후에요. 근데 이 위만 정권을 국통으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단군조선의 계승 의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때는 상국유사 왕력편에 보면은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고려 초만 해도요, 정통 국통 맥이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엽이 되고 마렵이 되면서 이제 기자조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 백제 때도 마찬가지로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영조가 조사를 해오게 합니다. 신라 백제에서 단군을 재앙하는 달을 알아오라 했더니 아래입니다. 1년에 2번이고 2월과 8월에 재앙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백제도 단군을 모셨던 것입니다. 고려 때는 당연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려 원정 5년에 초래라고 해서 이제 임금이 친히 그 천제를 올립니다. 근데 이 천제를 올릴 때 당시에 단군에게 천제를 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조로부터 백성을 위하여 법을 세우사 예절을 이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단군을 모시는 천제를 고려초 또는 그 이전부터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종 때는 이게 완전 정기화가 돼서 1년에 4번씩을 모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오랑캐를 피하여 도읍을 옮기사 또한 이를 힘입어 나라를 보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원종 때는 무신정권이었고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팔만대정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가 몽골이 수전에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섬으로 들어갔다라고 배웠죠. 근데 이 고려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원종이 왜 강화도로 들어갔냐면 이 바닥이 섬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 참성단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단군에게 의지해서 결상전을 하겠다는 의지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고려사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재밌는 이제 기록인데요. 이종희의 수산집에 보면은 단군 본기라고 쓴 다음에 거기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김부식이 천신, 신시, 천부삼인 단군 연세를 전한 것을 유자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보통은 이 내용은 이련의 상궁사를 말한 게 아니냐, 잘못 쓴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요, 이건 김부식이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식은 단군 연세라고 하는 단군 47대 1908세 또는 2096년의 역사 기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3.1절 선언문으로 우리 민족의 시작이 뭐냐? 한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양대 사학과 교수인 박찬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헌법의 민주공화정을 명기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 것이 이제 최초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 민주공화정이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 조수왕 선생이 얘기한 상균제도의 그 근거를 두었는데, 이 상균제도는 뭐에 근거를 둔 거냐? 뭡니까? 수미균평이 흥방고 태평, 바로 이제 신지비사, 서유사를 근거로 해서, 서유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경제도고 저울대, 저울판, 저울추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이 공화정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정도, 공화국도 서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나라를 건국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복궁과 조선의 궁전 법궁인 경복궁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의 뒤편에 주산이 어디입니까? 북악산이라고 보통 하죠, 그죠? 근데 이 북악산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백악산입니다. 백악산. 백악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단군조선의 수도죠. 그리고 종사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건청궁 옆에 녹산입니다. 여기가 녹산.
근데 녹산과 백악산은 단곤조선의 두 번째 수도예요. 지금의 상춘이에요, 상춘.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태조 이성계는 주산, 경복궁 그 한양 수도의 주산을 백악산이라고 불렀고, 또 왜 조선의 마지막 왕인 그 고종은 녹산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는가? 왜 그럴까요? 단군조선 시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꾸로 이 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기나 이런 그 기자조선을 넣은 사서에서 기자조선이 세워지는 시점을 바로 이때로 봐요. 그 송화강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로 옮긴 이 시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자조선을 의식해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왜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됐는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역사를 잃어버렸죠. 행촌 이함의 단군세기를 보면은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의 도가 없어진 후에 한인이 쳐들어왔고, 고려의 도가 없어진 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역사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를 사실은 빼앗기고 무정신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유교를 받아들인 거 좋고 유학을 받아들인 거 좋지만 신천 선생님 말씀처럼 조선의 유학이 되지 않고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거꾸로 공자의 조선이 되고, 그죠? 네. 석가의 조선이 되고, 이게 바로 무정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라를 세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천하만사가 먼저 나를 나는 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